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관통하는 종목들 시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들어갑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방산주 강세 대선 후보들도 주목. 자,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AI 10조 투자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4거래 연속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K방산도 이제 정책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취약하다고 판단받고 있는 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좀 달랐고 작년에 민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과 비교한다면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다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의 지지를 받는 K방산은 어떤 그림을 좀 그려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은 팀장님, 우리는 기대할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작년에 수은법 개정, 이게 가장 방산이 주가를 올리게 하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기대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 정도? 이제 멘트를 보게 되었을 때 네. 4대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갑자기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도 정부가 우리나라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점유율을 보게 되었을 때 4위에서의 9위까지의 점유율 차이가 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성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4대인지 5대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방산이란 건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은법도 그렇고 결국 방산이라는 것은 이제 한 기업이 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팔아서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게 아니라 정부와 정부가 먼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상대 국가와 민간 기업이 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파이낸싱 사업이란 게 뭐 흔히들 그렇지만 정책발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대선 주자들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더 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멘트를 하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콘텐츠라든지 방산도 그렇고요. 네. 지금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방산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은 뭐 조선이라든지 다른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또 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멘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선 후보도 띄우는 방산주에 국한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을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이제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저렴합니다.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밸류라든지 PER을 보면 라인메탈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저렴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계속 올라가는 말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또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 이야기는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이 방산주를 강조한 것에 여기에 국한하지 말자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현재까지는 거론됐던 게 AI, 뭐 방산,
웹툰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외에도 뭐 조선도 잘 만들고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요. 2차 전지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한번 순환매 관점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이 대표님, 일단 방산 쪽에서는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될지 종목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로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가장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3월 19일 전고점에서 탕 튕기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여세를 몰아서 뚫어낼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신고가 랠리하고 있잖아요. 현대로템은 좀 어떨까요? 우선 현대로템만의 저는 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고점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했습니다. 전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해줬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았겠지만 조금 이제 밀려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이죠. 11만 6,9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방산주 중에서 좀 가장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앞당겨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5월에도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여전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이제 유럽 중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를 좀 계속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슈퍼사이클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강한 이제 섹터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조선 방산 쪽이 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 트렌드는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쪽에 GDP 5%라는 이제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정권 때 이제 그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이 GDP에서 2%도 이제 차지가 안 됐던 부분들인데 이걸 지금 2배 이상 늘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가성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K2전차라든지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좀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도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도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쪽에서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방산 업종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수주 증가 그리고 펀더멘털이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유독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수록 이 이제 어떠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겠지만은 투심은 잠깐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 쪽으로 이제 또 우리가 눈을 돌려볼 수밖에 없는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철도라든지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종전에 따른 어떤 수혜도 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차피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또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10%에서 15% 이상 또 밀리면은 그때부터 한번 분할 매수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것 시간 문제라고 했고요. 우리가 종전과 관련해서 방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트럼프 덕에 다시 빛보는 태양광. 왜일까요? 반전이라면 반전일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이동을 하면서 넘어오는 시점에 그 가장 피해가 컸던 섹터가 바로 신재생 섹터였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여기 포함이 됐었는데 미국 상호관세 품목에서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하고 웨이퍼가 면세 품목이 되면서 오늘 태양광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면세 품목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과연 이제 태양광주들을 들어 올릴 만한 이슈가 될지 아직은 그래도 업황을 봐야 되는 건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트럼프 관세 정책, 태양광이 덕을 좀 볼까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동안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기 때도 그렇고 그동안 전통 화학 쪽에서만 강조했었던 상황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게 되었을 때도 태양광과 풍력이 있었을 때 태양광만 좀 비판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태양광 쪽에 대해서 갑자기 관세를 왜 했는가 정말로 트럼프가 태양광이 좋아서 관세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중국을 찍어 내리기 위해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 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중국의 태양광이 미국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치킨 전쟁이 굉장히 크게 진행하게 되면서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관세를 또 진행을 하고 또 이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같은 경우가 또 면세 품목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을 결국 찍어 누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쪽에 대한 재고 자체가 조금씩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업황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조금씩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업황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정책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감안을 하면 지금 태양광 관련했을 때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변수는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결국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원전 쪽을 다시 한번 또 밀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했을 때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변동성이 아래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국내 쪽에 대한 멘트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볼 시점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Y에서 정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왜 웃으세요? 첫 번째 얘기를 가지고 오셔서요. 예.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왜냐면 아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그 정책 위주로 미리 좀 넓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태양광 근데 거기 들어가기 힘들죠? 뭐 사실 어떻게 잘하는 쪽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맞아요.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폴리실리콘을 예시로 들면요. 그쵸. 중국을 제외하고는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의 햄록이라든지 독일의 바커라든지 OCI 홀딩스 선택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황보다는 중국을 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사 이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 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야 될지도 이제 이슬이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 OCI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는 또 대표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원하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도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성장주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돌아서는 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성장주의 특징처럼 기대감을 위주로 좀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거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강력한 국가가 있습니다. 경쟁 국가가 바로 사실 이제 경쟁 국가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사실 이런 풍력이라든지 앞으로 태양광 관련해서는 점유율이 중국에서 좀 압도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게임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좀 관심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가 반사익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중국을 좀 이길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OCI 홀딩스 말씀 주셨는데 오늘 가장 좀 강했었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 관련해서. 근데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했을 때 OCI 쪽이 조금 더 우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미국 쪽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또 OCI 홀딩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도 미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지만 사실 이 중국에 대한 생산 거점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솔루션이.
물론 이전에 이제 IRA 이제 혜택을 좀 못 받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였지만 여전히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OCI 홀딩스 쪽이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사항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이제 반사익 수혜만 좀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국 쪽으로 못 나가는 모듈들이 다 또 어디로 갈 것이냐를 본다면 그렇죠. 사실 베트남, 뭐 우리나라로 우회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이제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우려 사항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볼 것은 저는 중소형 업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고효율 모듈 쪽이 좀 아니다 보니까 단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중소형 업체들은 다 죽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OCI 쪽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모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OCI 홀딩스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에서 뭐 팀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뭐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그 제조가 안 됩니다. 결국에 이제 대체제로서 이제 우리나라밖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그래도 관심 있게 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OCI 홀딩스 강조 포인트를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창 이제 태양광이 발전을 하고 막 이제 산업을 키울 때 그 작은 소형 기업체들도 개업이 쉽게 나왔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 업체를 태양광에서 본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한다라는 것,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8년간의 우정이 좀 균열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한화, 세미텍 사이에서 오히려 선택하는 갑의 위치에 있었던 SK하이닉스가 저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주가는 한미반도체가 일단 더 잘 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세미텍과는 특허 소송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한미반도체가 원조격으로 갖고 있는 캐파 자체가 워낙 좋아서 시장은 오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사 제목이 좀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았나. 되게 많았죠, 근데 했고요. 오늘. 네. 우선 이제 SK하이닉스에게 칼자루가 조금 쥐어져 있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 SK하이닉스 쪽에서의 한미반도체 TC본드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좀 상당히 많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동맹이 깨질 우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동맹보다는 서로 또 화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한미반도체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반등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해야 하는 게 첫 번째, 그동안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그쵸. 올라왔는데 한화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에 지금 한미반도체보다는 한화 비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삼성전자에도 또 납품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맞아요. 몇 나오고 년 있어요. 동안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를 버리고 삼성전자로 선택을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기에 저는 지금 뭐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 자체는 좀 크게 자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SK하이닉스가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HBM에 들어가는 TC본더를 독점으로 갖고 있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거기에 이제 한화세미텍이 탁 치고 올라오면서 독점 프리미엄이 좀 없어지게 됐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한화세미텍과도 계약을 하고 TC본더를 장비를 납품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왜
이제 우리 거 계속 안 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보는 관점이 조금 예전보다 높아지진 않았고 많이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균열까지냐. 오늘 헤드라인은 조금 많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있었다. 일단 무난하게 좀 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이야기가 좀 흘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슬이 대표님 보셨을 때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커넥션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리스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단기적으로 매출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내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TC본드 같은 경우에 이제 SK하이닉스는 100% 이제 또 한미반도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동맹이 깨지고 이제 너네 거 사용을 안 할 거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건 그냥 이제 수주 감소로 이어지면서 매출의 타격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이제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SK하이닉스 쪽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TSMC라든지 인텔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에도 지금 이제 호공정 장비를 계속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열이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쪽에서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TSMC가 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후공정 장비에 대한 어떤 공급 가능성도 앞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뉴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전부터도 좀 얘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 이슬이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